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마지막 챕터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료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료처리. 1번 자료처리란 수집 과정에서 얻은 조사 결과를 도표와 자료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맞죠? 2번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화하는 코딩 작업이 포함된다. 맞죠? 3번 설문 응답 자료를 텍스트 또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펀칭 작업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죠. 펀칭. 4번 3번 입력된 자료의 정합성 및 오류값을 점검하는 클리닝이죠. 클리닝 작업을 통해 최종 원시 자료를 생성한다. 내용 중요하죠. 4번 3번 2번 다음 중 자료 처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코딩 작업은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화하는 것이다. 맞죠? 펀칭 작업은 설문 응답 자료를 텍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텍스트로 입력하는 거 자료. 맞죠? 클리닝 작업은 입력된 자료의 정합성 및 오류값을 점검. 맞죠? 4번 에디팅 작업은 코딩 과정을 통해 수치화 또는 부호화된 자료를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는 거다. 입력은 뭐다? 펀칭이다. 펀칭. 답은 4번. 3번 온라인 자료 방식의 자료 처리에서 수행되는 것만을 모은 것은 뭐만 빠진다 그랬죠? 펀칭은 생략 코딩과 클리닝 작업만 한다. 1번. 4번 설문지에 혼인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혼인 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죠. 응답한 응답자가 이후에 문항에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논리적으로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 클리닝이다. 최근 기출 중요합니다. 이것도 계속 나올 확률이 많다. 5번 자료 처리의 수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호화 단계에서는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화한다. 맞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료 입력 단계에서 펀칭 작업이 이루어진다. 입력, 자료 입력, 펀칭. 맞죠? 3번 정합성 점검 단계에서는 입력된 자료의 논리적 오류 점검하고 자료를 수정한다. 맞죠? 4번 정합성이란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치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치화가 아닙니다. 모순 없이 일관되게 일치. 틀린 거 4번. 6번 자료 처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합성 뭐죠? 정합성은 클리닝이다. 에디팅이 아니다. 클리닝. 2번 자료 입력 단계보다 입력 펀칭이다. 맞죠? 3번 부호화 단계 부호화는 코딩이다. 코딩. 원시자료 생성 단계는 코딩이다. 아니죠. 변화하는 과정, 자료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부호화, 자료 입력, 정합성, 점검, 부호화는 코딩이다. 자료 입력은 펀칭이다. 펀칭. 정합성은 클리닝이다. 단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답은 2번. 7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자료값의 범위 설정이죠. 범위 설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칼럼 작업이라고 한다. 칼럼 얘기했죠. 맞죠. 칼럼. 칼럼이란 설문 항목별로 부호화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자리수. 맞죠. 칼럼은 자리수다. 3번 칼럼 작업은 부호화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어야 보다 정확한 자료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함께 같이 함께. 틀렸죠. 4번 문항별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자릿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칼럼 수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칼럼 수. 답은 3번. 8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결제값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자료 처리 방법은 뭐다? 평균값 등 통계적 기준에 따라 값을 대체하는 거죠.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9번 칼럼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속 나오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칼럼수. 칼럼수는 뭐다? 문항별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입니까? 아니죠. 최대죠. 최대. 그래서 틀렸죠. 칼럼은 뭐다? 설문 항목별로 부호화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다. 칼럼 가이드는 지침서죠. 각 문항별 칼럼 번호를 지정한 지침서다. 칼럼 번호는 문항별로 칼럼 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칼럼 번호. 답은 최대 자릿수다. 1번. 틀렸죠. 10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칼럼 작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폐쇄형 질문은 사전에 자료값의 범위를 미리 부호화하여 설정해 놓는다. 폐쇄형 질문 특징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2번 질문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 맞죠? 3번 폐쇄형 질문은 응답의 부호화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거는 뭐다?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다. 개방형. 3번 틀렸죠. 해당 문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자릿수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칼럼 수와 칼럼 번호를 부여한다. 맞죠? 3번. 11번 개방형 질문이죠. 개방형 질문의 자료값 범위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방형 질문이란 각 설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 맞죠? 2번 개방형 응답은 부호화의 범위가 응답 내용의 범위와 관련 없이 고정적이지 않다. 이거는 폐쇄형이죠. 이건 지금 설명은 폐쇄형이다. 개방형 질문의 칼럼 작업은 응답의 부호화 작업과 함께, 계속 나오죠. 함께 이루어질 때 효율적이다. 4번 개방형 응답의 부호화 이전에 자릿수를 지정한다면 개방형 응답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응답 범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답은 2번이죠. 12번 수집된 자료의 편집 과정이죠. 이번에 편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료의 편집 과정에서 전체 자료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맞죠? 2번 코드북의 내용에는 문자로 입력된 변수들은 포함되어서 안 된다. 아닙니다. 문자 플러스 숫자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문자 플러스 숫자도 가능. 3번 개방형 응답 항목은 코딩 과정에서 다양한 응답이 분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처리. 맞죠? 다양한 응답. 4번 연결되지 않은 응답은 응답자가 다시 접촉하여 완결하거나 아니면 결집 자료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13번 다음 설명의 A와 B에 들어갈 숫자. 표본에 뭐죠? 300명이죠. 300명인 조사의 개방형 질문은 최대 몇 자리죠? A까지 300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300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칼럼 수는 뭐다? 최대 칼럼 수는 300. 하나, 둘, 셋. 3이죠. 303이다. 답은 1번. 14번 폐쇄형 질문의 자료값 범위 설정이죠. 이번에 옳은 것은 1번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에 비해 명확한 범위의 설정이 가능하죠. 폐쇄형이기 때문에 바로 맞았네요. 1번. 2번 질문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8까지면 자료값의 범위는 명확하게 8이다. 1이죠. 1이다. 3번 기타 개방형이죠. 같이 개방형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기타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응답 기준으로 자료값의 범위를 설정. 최대라고 계속 공부했죠. 최대다. 틀렸죠. 4번 부호화의 범위가 응답 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건 뭐죠? 개방형입니다. 폐쇄형은 달라지면 안 된다. 달라질 수 없고. 이건 개방형이죠. 개방형.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 15번 다음 두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방형이죠. 나는 폐쇄형 섞여있죠. 가는 개방형이고 나는 폐쇄형이다. 맞죠? 가에서 가장 큰 응답의 금액의 응답이 1000만원이라면 해당 응답의 칼럼 수는 4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맞죠? 나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8까지이므로 칼럼 수는 정확하게 세형이기 때문에 1에서 8이니까 1 맞죠? 4번 나에서 9 기타가 포함된다면 칼럼 수는 명백하게 1이다. 아니죠. 최대 응답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1로 아니다. 그래서 4번이죠. 16번 응답자 id 값의 칼럼수 설정입니다. 이번 응답자 id 값 칼럼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응답자 id에 연속되는 번호로 지정하죠. 맞죠? 표본의 규모가 150명인 조사의 응답자 id 칼럼 수는 150이 된다. 아니죠. 칼럼 수는 3이 된다. 하나, 둘, 셋. 그죠? 칼럼 수니까 3이다. 틀렸죠? 3번 칼럼 수는 응답자 id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의 최대다. 맞죠? 만약 id를 1에서 100, 1001에서 1100으로 구분하여 부호한다면 id의 칼럼 수는 4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17번 표본이 300명이죠. 표본이 300명. 다음 설문지의 자료값의 범위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id 나와 있죠. id 세 자리. 개방형도 섞여 있죠. 폐쇄형과. 그러면 표본의 규모가 300명인 조사의 응답자 id 칼럼 수는 몇 개다? 3이다. 맞죠? 응답자 id 칼럼 번호는 1에서 3이다. 맞죠? 3번 SQ1 문항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2이므로 칼럼 수는 반드시 1이다. 당연히 1이 나오겠죠? 4번 SQ번 문항의 칼럼 수는 SQ 칼럼 수는 반드시 1이므로 칼럼 번호는 5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없죠. 개방형이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칼럼 수는 반드시 1이라고 할 수 없죠. 최대 응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 틀린 것은 18번 다음 설문지 문항의 칼럼 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폰 선택 시 고려한 사항을 선순위까지 선택해 주시오. 기타 개방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응답별로 각각 칼럼 수 및 번호를 지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8이므로 칼럼 수는 1이다. 아니다. 개방형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응답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 틀렸죠. 개방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반드시 부호화 작업을 먼저 실시한 후 칼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다? 개방형일 때만 쓰는 겁니다. 개방형일 때만. 지금 폐쇄형이랑 개방형이 섞여 있는 거죠. 기타는 부호화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칼럼 번호를 부여한다. 관계없이 아니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부호화 작업을 먼저 실시한 후 칼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틀린 지문. 그래서 답은 1번. 19번 자료 처리에서 무응답이죠. 무응답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응답이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락. 이게 정확하게 무응답이죠. 맞다. 2번 응답이 측정되지 않고 빠져있다는 의미로 결측값. 맞죠? 결측값.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999 표시 이렇게 하죠. 3번 무응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추정량의 평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증가시키지 않는다. 무응답이 많이 발생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편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정량의 분산이 커질 뿐 평균이 높고 낮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틀린 질문이죠. 실사 진행 시 무응답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맞죠? 답은 3번. 20번 자료 처리에서 무응답의 유형. 여기서 약간 문제를 수정하면 항목 무응답의 유형이 아닌 것은 해야 좀 더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1번 응답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항목 무응답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뭐다? 단위 무응답이다. 요거는 단위 무응답. 무응답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단위 무응답이다.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한 보기가 없는 경우 항목 무응답. 문항에 응답할 내용이 없는 경우 이것도 항목. 그래서 다른 것은 항목이 아닌 것은 2번이다. 페이지 285쪽에 있습니다. 21번 무응답 처리 방법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응답 처리 방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틀린 것은 실수로 응답이 누락된 경우 추후 어떻게 한다? 전화 검증을 통한 응답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2번 추후 응답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응답 내용을 재확인하여 설문 결과에 반영한다. 맞죠?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한 보기가 없어 누락된 경우 모든 무응답이다? 없다 그랬죠. 적합한 보기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없음으로 표기한다. 없음.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응답을 거부한 경우 이럴 때는 모름 우응답으로 표기하여 관리한다. 거부했을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모름 무응답. 그래서 답은 3번. 22번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 점검입니다. 이번에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 점검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적으로 조사원이 응답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점검한다. 2번 2차적으로 실사 관리자 오류 점검 실시 맞죠? 1차적으로는 조사원 2차 실사 관리자 3번 점검 결과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오류의 유형별로 조치를 취한다. 맞죠? 다. 4번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응답은 모두 모름 무응답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처음에 조사원 및 응답자에게 해당 문항에 정확한 응답 내용을 확인한다. 오류 내용이 재확인된 경우 재확인된 응답을 설문 결과에 반영한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을 모름 응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3번 누락된 응답으로 발생한 무응답에 대한 처리로 볼 수 없는 것은 누락된 응답입니다. 1번 무응답 처리 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여 표기한다. 맞죠? 2번 단순 기입 누락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응답을 재확인 설문 결과에 반영. 맞죠? 3번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및 응답자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없음이 아니라 모름 무응답이다. 틀렸죠? 적합한 보기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없음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료 처리에서 재조사입니다.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재조사가 필요 없다. 아예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2번 응답자가 부적합한 조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조사 응답 내용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4번 응답 방법을 준수하여 설문을 진행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경우 재조사한다. 답은 1번. 25번 자료 처리 단계 중 코딩 시입니다. 코딩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문 순서 중요합니다. 분석 단위 필요 없다. 응답 범죄에 따른 코딩 종류 중요하겠죠. 코딩 시니까. 4번 통계 분석 방법도 중요하다. 답은 2번. 26번 응답 내용의 부호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방형 질문의 항목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몇 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폐쇄형 질문 항목의 경우에는 응답 내용의 범위를 사전에 부호화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부호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다 폐쇄형. 3번 폐쇄형 질문 항목 안에 기타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화 방식을 참고하여 별도의 부호화 작업을 실시한다. 맞죠? 4번 여러 사람이 부호할 때와 달리 한 사람이 부호할 때에는 핵심어 목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27번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화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호화 지침에 따라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분류하여 등간기호로 바꾼다. 우리 개방형 부호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숫자로 부여할 때는 명목기호로 한다. 명목, 등간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2번 응답 내용을 몇 개의 유형으로 재분류 코드화 맞죠? 코드를 입력하는 사람은 응답을 읽고 해석하여 손수 어떻게 한다? 숫자 코드로 변환해야 한다. 4번 개방형 질문에 부여된 숫자 코드는 설문지에 기입되거나 또는 컴퓨터에 입력된다. 맞죠? 답은 1번. 28번 다음 중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화 절차입니다. 옳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응답 초기 에디팅 한다. 그 다음에 핵심어 목록 참조 자료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코딩 용어는 어떻게 한다? 훈련시킨다. 그래서 훈련시킨 다음에 초기 코딩 내용을 점검한다. 4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초목 요점이다. 29번 다음은 자료 처리를 위한 부호책이다. 코드북이죠. 코드북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호책은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부호화하여 전산자료로 입력한 것이다. 아직 입력한 단계가 아니죠. 부호책은 입력한 것이 아니다. 틀렸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유형화하거나 수량화하는 자리 처리 과정을 부호화라고 한다. 맞죠? 부호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 단위들에 대해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각 변수 값들에 대해 숫자나 기호 등 특정 부호를 할당한다. 맞죠? 4번 부호책을 바탕으로 부호의 실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0번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분류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개방형입니다. 응답 내용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 가지 내용 범주에 하나의 부호를 부여하였는지 확인한다. 맞죠? 2번 단어나 단수나 문장과 같이 응답 내용이 한 가지인 경우에 하나의 코딩 부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3번 복합 문장이나 몇 개의 낱말로 응답되는 내용의 경우에 의미적으로 구분하여 하나씩 나누어 부호되었는지 확인. 맞죠? 4번 코딩 번호 몇 개를 합치거나 다른 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뭐다? 리코딩에 대한 내용이다.
다른 번호로 새로 부여, 합치거나 리코딩이다. 답은 4번. 이것도 최신 기출문제. 코드북에 포함되는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코드북. 변수명 들어가야 된다. 변수값 모집단은 안 들어가 있죠. 자료 파일 내 변수 위치. 답은 3번. 32번 자료 처리를 위한 코딩 번호 부여. 대설명으로 틀린 것은 코딩 부호는 옮겨 적은 코딩 용지 번호 그대로 해당 응답 내용의 부호를 사용. 맞죠? 응답 비율이 낮은 응답 내용의 초기 번호를 주는 것이 좋다. 응답 비율이 어떻다? 높은 것에 줍니다. 높은 것. 틀렸다. 높은 응답 내용의 초기 번호를 준다. 높은. 3번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은 부호와 범위를 어떻게 구분해서 부호하는 것이 좋다. 4번 무응답에 대한 번호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숫자로 부여한다. 맞죠? 답은 2번. 33번 부호와 지침서 계속 나오죠.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호와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부호와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2번 부호와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각 응답에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맞죠? 정확하게. 3번 응답이 숫자인 경우 그 자체가 숫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응답을 당연히 부호할 필요가 없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맞죠? 4번 개방형 질문은 모든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설문지를 미리 검토하여 같은 부류의 응답을 정리한 다음에 부호 작업을 한다. 이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든 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이 아니다. 34번 부호와 지침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응답의 내용에 따라 하나 이상의 값으로 부호화될 수 있다. 하나의 값으로 부호화해야 되지 하나 이상의 값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이상의 값은 틀렸다. 일단 1번이죠. 일관된 부호 체계를 사용한다. 맞죠? 3번 범주가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 맞죠? 4번 가능한 변수의 실제 가치를 부호한다. 맞죠? 35번 다음 중 변수의 코딩에서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1번 가능한 변수의 실제 값을 부호한다. 맞죠? 2번 각 변수의 실질적인 의미를 읽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큰 숫자를 부여한다. 큰 숫자가 아니죠. 가능한 작고 단순한 숫자, 간결한 수치를 사용한다. 3번 빈칸을 실질적인 부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4번 각 변수의 응답 범위를 자세히 한다. 답은 2번. 36번 부호와 지침서에서 결측값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결측값은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모두 제거한다. 모두 제거하면 샘플 수가 죽거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결집값의 처리 시 변수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끝값 다음 값을 부여한다. 아니죠. 응답 범주와 멀리 떨어진 숫자를 쓴다. 그래서 보통 9를 많이 씁니다. 3번 응답 대안이 1에서 15이면 99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맞죠? 4번 부호와 지침서에서 결집값에 대한 고려사항은 따로 넣지 않는다. 따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7번 다음 부호와 지침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이죠. 그래서 칼럼 번호가 뭐다? 1에서 3. 1에서 3이면 칼럼 수는 3이다. 칼럼 번호가 4이기 때문에 칼럼 수가 1이죠. 5도 1. 그럼 여기서는 칼럼 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역유추하면 니은은 뭐다?
당연히 6에서 7이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3, 6, 7 시작하는 거는 4번이죠. 그 다음에 한 자릿수 무응답 9, 두 자릿수 99, 4번이 되는 거다. 38번 자료 처리를 위해 설문 응답 결과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CS 맞죠? PC 입력, 기반의 PC 입력, OMR 맞죠? ICR 맞죠? 오프 코드는 아니다. 답은 4번. 39번 다음 중 코드책, 코드북 용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조사 결과에 해석에 활용한다. 틀렸습니다. 분석에 활용 맞죠? 컴퓨터 입력에 활용, 그 다음에 양적 자료와 활용. 해석은 통계표를 이용한다. 개방형 질문 응답을 수작업으로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숫자를 입력하는 오류 맞죠? 수작업을 하니까 다른 숫자를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입력 맞고 변수를 건너뛰는 오류, 자릿수를 잘못 알고 입력하는 오류 다 맞습니다. 4번. 41번 설문응답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 추가로 발생했을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 오류와 논리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범위 오류를 탐색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빈도표를 출력하여 해당 질문의 응답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있는지 확인 맞죠? 2번 논리 오류는 집계나 추정에서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통계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3번 지출과 같은 음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에 대하여 음수 기호를 생략하고 응답하는 경우는 범위 오류이다. 범위가 아니라 논리지 논리 오류의 하나인 부호 오류이다. 4번 잘못된 단위로 측정된 값을 보고하는 경우 논리 오류이다. 맞죠? 답은 3번. 42번 논리 오류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코딩 과정에서 응답을 오역하여 잘못 입력 맞습니다. 2번 설문지에서 여과 질문과 관련된 통과 규칙을 잘못 이해하여 응답한 경우 3번 질문의 응답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죠. 숫자를 입력 이건 뭐다? 범위다. 이것이 범위. 3번 틀렸죠.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시스템에 의한 오류 맞고 답은 3번. 43번 무응답 처리 방법으로 잘못 짝져진 것은 핫덱. 핫덱하면 현재 결측값을 기존에 실시된 표본조사의 유상목 응답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기존이 아니다. 현재 현행 연구. 틀렸죠. 평균 대체는 전체 표본을 몇 개의 대체층으로 분류한 뒤 각 층에서 응답자 평균을 그 층에 속한 모든 결측값에 대체하는 방법. 이웃값 대체는 뭐다? 각 대체층 내에서 결측값에 대응하는 변수값이 가장 가까운 응답자의 자료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 뜻 중요합니다. 회귀는 뭐다? 응답자를 토대로 변수 y와 관련된 보조 변수 x1, x2, xk에 대한 회귀 모형을 적합시킨 후 적합된 회귀 모형의 예측값을 이용해 결측된 y값을 대체하는 방법. 다 맞죠? 그래서 핫덱은 현행이다. 현재. 콜드는 뭐다? 콜드는 기존. 콜드. 답은 1번. 44번 다음과 같이 결측값 또는 무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은 현행 연구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응답자 값으로 결측값을 대체한다. 현행 연구죠. 다른 변수, 그러니까 유사한 응답자의 값을 임의로 추출해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 현행 나온 뭐다? 핫덱이다. 2번. 45번 이상치 처리죠. 이상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상치는 뭐다? 평균이나 분산이나 회귀, 개수 등 통계 추정량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그죠?
1번 이상치는 통계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틀렸죠. 이상치의 확인은 의심스러운 레코드를 확인하는 에디팅한 형태이다. 일변량 자료에서는 분포의 양 끝에서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이상치로 간주한다. 맞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양 끝단이나 상자 수렴 그림의 IQR 범위를 벗어나면 극단적인 값으로 간주한다. 중요하죠? 4번 이상치 판별은 자료 중심과의 상대적인 거리로 판단. 맞습니다. 다음은 1번 46번 자료의 코딩이 끝난 후 조사 자료의 품질 관리에 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작업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뭐다? 자료의 클리닝. 중요합니다. 클리닝. 47번 자료를 위한 코딩이 어려운 응답 형태는 뭐다? 어렵다 하면 뭐다? 자유응답형, 개방형, 쉬운 거는 폐쇄형. 자유응답형이 코딩이 제일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죠. 1급 문제. 48번 결측자료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1번 유사 차례를 추출하여 그 사례에 기재된 내용을 대체하여 사용한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번 결축된 변수의 평균값을 대체한다. 이게 맞죠. 난수표에서 번호를 추출하여 그 점수를 대체 사용한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4번 결축자료 5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수집된 사례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결축자료가 50%가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49번 시장조사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코딩을 해야 된다. 하지만 코딩 과정에서 자료 입력자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 대한 가능한 응답은 1에서 7까지인데 가끔 입력할 때 실수를 범해서 1에서 7까지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의 9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찾아 원래의 올바른 값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빈도 분석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 분석한다. 그 다음에 해당 질문에 대하여 잘못 입력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의 고유 번호를 알아내는 분석도 하지만 회귀 분석은 뭐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모형을 추정하는, 이거는 좀 고차원적이다. 그래서 범위가 약간 벗어난 부분에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 50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입력된 자료의 오류값을 검사하는 방법 중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다? 주민번호, 숫자로 되어 있죠.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검증번호를 사용한다.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숫자의 마지막 자리에 숫자를 추가하여 데이터와 이 숫자를 상호 비교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검사 숫자에 의한 검사다. 숫자. 답은 3번. 51번 다음 사례에서 연구자가 수행한 작업은 한 연구자가 만 70세 미만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한 후 데이터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도수 분포표를 출력하였다. 여기서 만 70세 이상의 응답자가 2명이 발견되었죠. 연구자는 이들을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70세 미만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70세 이상의 응답자가 2명이 발견되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유효 코드 클리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지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유효 코드 클리닝. 52번 자료의 코딩 변수 정의가 끝난 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 입력된 값을 찾아 수정하는 자료 클리닝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대규모 자료일 경우 그 하나하나를 검토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방법은 뭐다? 빈도를 보는 거죠. 빈도. 그래서 각 변수별로 입력된 값의
출연 빈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 방법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한다.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